오월랑은 서문경이 죽던 해에 태어난 아들인 효가를 15살 되던 해에 출가시키고 하인이었던 대안을 양자로 삼아 서문경의 후사를 잇게 하고 자신은 70세까지 장수를 한답니다. 오늘의 소설은 중국 4대 기서 중의 하나인 금병매입니다. 금병매는 1573에서 1620년의 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며 처음에는 사본으로 작은 마을에 전해 오다 문인들이 이것을 읽어보고 간행하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호전의 서문경과 반금년의 이야기를 토대로 명나라 사회의 지도층과 관료 그리고 무례한의 추악한 작태를 폭로한 것인데 무송 반금년 서문경의 갈등을 부연해 100회의 장편 소설로 만들었습니다. 무송의 형인 무대가 반금년 서문경에 의해 살해당하자 무송은 원수를 갚는데 금병매는 이것을 소재로 한 것으로 수호전에서는 반금년이 서문경에 첩이되어 음탕 생활을 계속하다 무송에게 살해됩니다. 금병매는 중국 문학사상 문인의 독창적인 장편소설이라는 데에도 큰 뜻이 있지만 이 소설의 보다 큰 특징은 사회현실에 대한 사실적이고 적나라한 표현입니다. 서문경 일가를 위주로 쓰고 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관리, 시정의 잡배, 내파, 기녀 등의 생생한 묘사를 통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사실적인 필법을 통하여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부패한 사회상과 어린 여자아이를 매매하는 밑바닥 서민 생활을 폭로해 명나라 도시상업자본의 발전 양상과 시민계급의 의식 형태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냉혹함과 절망이 넘쳐 흐르고 봉건사회의 죄악상이 대담하게 폭로되고 있지만 비판 정신은 희박해 노골적인 에로티즘 묘사가 많은데 정밀한 묘사와 감칠맛 나는 문장이 뛰어납니다. 그때까지 중국 소설들이 영웅오걸이나 환상적인 내용 등 실생활과 거리가 멀었으나 현실적인 사회생활을 소재로 다룬 것은 중국 소설사에서 획기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묘사한 수법은 뒤에 나오는 장편소설에 영향을 미쳤고 금병매의 영향으로 옥교리, 평산냉면, 호구전, 철어선사, 육포단 등 염정소설이 유행하게 됩니다. 중국 문학에 관심이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중국 시는 200이나 두보, 소설은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를 거론해 읽지는 않았더라도 상당히 친숙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소설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내 작품을 다 읽은 학생은 극히 드문데 특히 노골적인 성 묘사와 문란한 애정 행각의 대명사인 금병매는 선입관 때문에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이야기, 즉 서문경과 반금년이 펼치는 온갖 애정행각이 너무 야해 그런 것을 읽으면 안 된다는 어른들의 말씀에 흥미와 호기심은 있으나 읽기를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금병매가 어떠한 작품인가에 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주로 당시의 세상을 질책한 작품이라거나 음서나 음사라고 했지만 악효정전의 루시는 인간 세태를 가장 잘 표현한 인정소설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홍루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홍학과 금병매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금학이 활발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답니다. 그럼 금병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금년은 동네 장대인이란 집에 팔려와 장대인의 잠자리 대상이 되지만 기력이 쇠잔해지자 동네에 보잘것없는 무대에게 시집을 보내 무대와 부부가 되게 됩니다. 장대인은 60을 넘겼으나 온갖 보약과 몸에 이롭다는 음식을 장복하는 터이라 혈색이 좋고 정력도 40대의 장년과 비길 만했다. 그러나 싱싱하고 야들야들한 18살짜리 몸뚱어리를 곧잘 상대하게 되자 차츰 안색이 나빠지고 기력이 쇠진해 갔다. 한약을 다려 먹곤 했으나 한동안 회복되었다가는 다시 내리막이었다. 이듬해에는 몸전읍기에 이르렀다. 여씨가 눈치를 못 챌 턱이 없었다. 금년이를 불러앉혀 놓고 닥달을 해서 자백을 받은 여씨는 크게 화가 치솟아 선수 계집애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리고 산해종으로 하여금 볼기짝을 치도록 했다. 마누라에게 금년이가 매를 맞았다는 얘기를 들은 장대인은 그녀를 소실로 삼을 생각이었으나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무대의 동생 무송은 기골이 장대한 사람으로 마을의 우환거리인 호랑이를 맨손으로 때려잡아 벼슬을 얻게 되고 형 무대와도 애틋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여보, 도련님이 우리하고 같이 살기로 했어요. 뭐 같이 살아? 무대는 난데없는 말에 약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빙글의 웃음을 떠올린다. 같이 살면 좋지. 그런데 방이 2개뿐이라 영화하고 한 방을 써야 될 것 아닌가. 좁아서 불편할 건데 어쩌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팔면 큰 집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 당신한테 그렇게 많은 금부치가 있었어? 무대는 놀랍기도 하고 좋기도 한 듯 눈이 휘둥그레진다. 금년은 장대인이 희롱한 대가로 때때로 1개씩 선물로 사준 반지니 팔찌니 귀고리 따위 온갖 장신용 금부치를 조그만 보물 상자에 넣어 남편도 모르게 장롱 속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보물 상자를 꺼내어 그 안에 담긴 금부치를 3분의 2 가량이나 팔아가지고 현청 근처인 연석가에 2층짜리 집을 얻었다. 서문경은 본래부터 천하의 바람둥이로 우연히 만난 무대의 부인 반금년에게 첫눈에 반하는데 그는 중매인 왕파의 도움으로 그녀를 만나고 둘이 미래를 즐기다 사랑에 걸린 돌인 무대를 독살하게 됩니다. 남자의 알몸이 여자의 알몸 곁으로 바싹 다가가 눕는다. 여자의 알몸이 남자의 알몸을 피하듯 또 가만히 저쪽으로 돌아눕는다. 남자의 알몸이 돌아누운 여자의 알몸을 뒤에서 뿌듯하게 끌어안는다. 알몸이 알몸을 애무하기 시작한다. 잠시 후 두 알몸이 하나로 휘감긴다. 감미로운 신음소리가 침상에서 흘러내려 방바닥으로 깔린다. 여자의 알몸을 활짝 열어젖히고 남자의 알몸이 그 위로 무너진다. 방안 공기가 물결치기 시작한다. 그 물결이 차츰 거세어진다. 여자의 몽롱한 눈에 창문 밖에 복사꽃 구름송이가 비친다. 그 분홍빛 구름송이가 일렁일렁 흔들린다. 황홀감에 젖은 여자의 눈이 차츰 초점을 잃어간다. 마침내 여자가 이맛살을 야릇하게 찡그리며 입을 딱 벌린다. 먼 곳으로 출장을 갔다 돌아온 무송은 형인 무대가 독살되어 죽었음을 알고 쳐들어가지만 오해로 엉뚱한 사람을 죽여 살아서는 돌아오기 힘들다는 곳으로 귀향을 가고 반금년은 서문경의 부인이 됩니다. 물론 서문경의 집에는 본부인 오월랑, 기녀 출신의 이교아, 하녀 출신의 손설아 등의 여인이 있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해 중매인의 소개로 알게 된 돈 많은 과부 맹옥루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맹옥루를 부인으로 맞아들인 것은 서문경에게 있어 경제적으로 큰 사건인데 생약 가게를 하던 서문경은 그녀가 가져온 재산을 바탕으로 가게를 넓히고 비단 가게를 여는 등 경제적 도약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못한 서문경은 의형제까지 맺은 이웃집 화자어의 부인 이병아와 밀통을 해서 화자어가 24세의 젊은 나이에 화병으로 세상을 뜨게 만들고 이병아와 그의 재물까지 차지합니다. 서문경은 이 재물을 이용해 약방과 포목가게 등을 다시 더 크게 늘리고 이렇게 모은 재물을 당시의 세도가인 태사 채경에게 보내 대가로 무관벼슬을 얻고 이병아에게서 아들 관가를 얻게 됩니다. 이병아를 부인으로 맞은 일은 서문경에게 있어 인생의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녀가 가져온 재산은 맹옥루가 가져온 재물에 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 탄탄한 재력을 갖추게 됩니다. 인물도 아름답고 재물도 많이 가져온 데다 대를 이어줄 아들까지 낳았으니 서문경의 사랑이 그녀에게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우연히 춘향까지 얻어 음행을 더 활발하게 즐깁니다. 그렇지만 모든 인생사가 그렇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기 마련인데 이병아가 서문경의 사랑을 독차지하자 반금년은 훈련된 고양이로 하여금 관가를 놀라게 해 생후 1년 2개월 만에 사망합니다. 이병아도 아이를 잃은 마음으로 세상을 등지는데 경쟁자가 없어진 반금년은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서문경은 기녀나 과부, 하인의 부인들과 놀아나면서 더욱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돈으로 높은 벼슬까지 산 서문경은 자신의 전당포를 관리하는 직원의 부인을 협박하여 암암리의 불륜을 저지르게 하는 등 패륜적인 행동을 계속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판본에 따라 약간 다른 결론이 나는데 하나는 유배지에서 돌아온 무송이 스님으로 위장해 서문경의 집에 침입해 반금년을 죽여버립니다. 서문경은 마침 외박 중이라서 화를 면하지만 그럼에도 버릇을 못 고친 서문경이
관아의 기생들을 새로 선발해 즐기는데 그 기생으로 죽은 무대의 딸인 영아가 들어오게 됩니다. 영아는 호시탐탐 서문경을 죽일 기회를 노리다 춘약을 구해 만취한 서문경에게 마구 먹여 죽도록 하고 서문경이 춘약을 먹고 즐기다 죽은 것으로 위장을 하고 양곡현으로 도망을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반면 다른 판본은 반금년이 춘약을 구해 다른 여인과 사랑을 나누고 들어온 서문경에게 음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과다하게 복용시켜 서문경이 죽도록 만듭니다. 서문경이 죽은 후에 서문가는 몰락의 길을 걷는데 집안의 주인이 된 오월량은 이교와 반금년의 수족이었던 춘매, 눈엣가시였던 반금년을 팔아버려 정실부인으로서의 위엄을 찾습니다. 귀한 길에서 돌아온 무송이 이 소식을 듣고 반금년을 사서 무대의 제단 앞에서 왕파와 함께 죽임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형 무대의 죽음을 복수합니다. 오월량은 서문경이 죽던 해에 태어난 아들인 효가를 15살 되던 해에 출가시키고 하인이었던 대안을 양자로 삼아 서문경의 후사를 잇게 하고 자신은 70세까지 장수를 한답니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작가와 소설에 대한 뒷이야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병매를 읽고 나면 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선입관, 즉 등병매는 야한 소설이라는 평가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는데 물론 소설 속에는 성에 관한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대강의 통계에 의하면 성행위를 언급한 곳이 105군데이고 그중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한 곳은 36곳이며 암시적으로 살짝 언급한 것까지 친다면 거의 150여 군데에 이릅니다. 그러나 100만여 자에 이르는 방대한 전체에서 본다면 이런 성묘사의 문자가 차지하는 부분은 1에서 2%에 불과해 이런 연유로 금병매는 음란한 책 중에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내용이 다른 작품들과 판이할 뿐만 아니라 남녀 간의 성행위 표현에도 다른 작품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대담하면서도 생생한 묘사가 나온다는 점이 원인입니다. 게다가 작품의 곳곳에서는 그 시기에 암암리에 사용했던 춘약이나 성행위 보조기구가 공공연하게 등장하는 것도 한 이유가 될 것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다르면 그 충격 또한 달라지듯 성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이 작품을 새롭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서문경과 관계를 가진 많은 여인들은 그에게 주택이나 의상, 먹는 것, 돈 등을 주저없이 요구하고 서문경은 이를 받아들여 사랑의 행위가 아닌 일종의 상거래 같은 애정 행각을 펼칩니다. 독자들은 작품 속에서 서문경이 많은 여인과 관계를 갖는 것 때문에 야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번역본들은 음란한 부분을 삭제해 번역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서문경이 살아 활동하는 기간은 6년이고 사랑의 행각도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선입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문경이 채경에게 뇌물을 써 관직을 얻고 난 후 축하연을 벌이는 장면에서는 당시의 음주 문화를 이병화가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모습에서는 명나라 때의 장례의식을 보게 됩니다. 한학자는 금병매 안에 반영된 것은 하나의 진실된 중국 사회로 만약에 문화관에서 중국 사회에 잠복된 어두운 면을 보려면 등병매가 가장 믿을 만한 연구 자료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작자 소소생은 인간과 사회의 추악한 면과 어두운 면을 전체적으로 통찰하고 심각하게 깨달은 뒤에 그 무대를 명나라가 아닌 송나라 시대로 옮겨 작품을 썼습니다. 또 인물의 형상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인물보다는 부정적인 인물의 묘사에 더 치중하고 있는데 종전 작품들과는 달리 부정적인 인물들의 말과 행위를 다뤄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금병매를 쓴 사람은?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20명이 넘는 명나라 시대의 유명한 문인과 학자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확실한 작자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의 4대 기서 중 유일하게 작자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판본인 금병매 사화의 흔은자 서문에는 작자를 지금의 산동성인 랄링의 소소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는 자는 소소생의 다른 이름이고 왕세정이나 이계선 등으로 작자를 추정하기도 하지만 모두 확실하지가 않은데 산둥 방언을 구사한 점으로 보아 산둥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잠깐 금병매란 소설의 이름은? 금병매란 반금년, 이병아, 반금년의 신여 춘매에서 한 글자씩 딴 것으로 200여 명에 이르는 서문경의 여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리한 여인들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을 취한 것입니다. 금병매에는 미인관이 다른데 특히 당시에는 여인이 전족을 한 작은 발을 갖고 있으면 남자들의 시선과 마음을 끌기에 좋겠는데 금병매 중에 금은 바로 여인의 작은 발을 상징합니다. 작품 중에서 반금년의 모습을 묘사하기를 어려서부터 생김새가 빼어났고 전족을 한 한 쌍에 보기 좋은 발을 지니고 있었기에 금년이라고 불렀다며 그녀의 발이 작고 귀여웠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맹옥루를 묘사함에서도 중매쟁이가 그녀가 서문경에 비해 나이가 많음을 두려워 보이로 맹옥루의 치마를 약간 들쳐 한 쌍의 전족한 발이 드러나도록 하니 서문경이 작은 발을 보고서는 매우 만족해합니다. 금병매 중의 병은 이병아에게서 취한 것인데 이병아의 이름은 그녀가 태어난 날에 이웃사람이 한 쌍의 어병을 가져와 병조로 지었다는데 병은 바로 꽃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꽃병에는 각양각색의 꽃뿐 아니라 어떤 물건도 꽂을 수가 있고 꽃이 시들면 언제든 새로운 것으로 교환할 수 있고 소유자도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꽃병의 색깔이 당시 남자들이 좋아하던 여인들의 하얀 피부색과 같다는 점도 고려했는데 오월낭이 이병아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의 하얀 피부가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고 나옵니다. 다음으로 매는 미천한 신본인 춘매에서 딴 것인데 매화는 중국인들에게 있어서 봄날 소담스럽게 피어나는 가장 깨끗한 꽃으로 통합니다. 때문에 춘매의 매는 이런 봄날 같은 청춘의 무한한 활력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꽃이 주는 이미지와 같이 작고 아름다우면서도 생기가 넘치는 여인의 용모와 성격을 상징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금병매의 금은 돈, 병은 술, 매는 여자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사람들은 왜 전족을 한 여인을 좋아했을까? 여인들에게 전족을 시킨 것은 여인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갓난 아기의 발을 싸놓아 발육되지 못하도록 하면 어른이 되어서도 제대로 달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로부터 중국에는 인구가 많아 그것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전족을 한 것은 아무래도 성적인 면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 전통의 의상인 치파오를 입고 작은 발로 뒤뚱거리며 걷는 여인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알 수 있고 실제 사랑 행위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이 작은 발을 이용한 여러 자세가 금병매 속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가 나를 생각하는 그리움의 한두 배쯤 마음속에 바람이 불고 가슴이 아팠지만 그대를 위하여 내가 주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나는 내내 행복하였습니다. 안도현, 그대를 위하여